강 회장님의 사모님이 일부러 저를 시험하려고 3천만 원을 주면서 돈 때문에 접근한 건 아닌지 떠보셨죠. 그 돈으로 가장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그 돈으로 차를 샀거나 집을 사면 즉시 이혼할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사모님은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제가 그 돈으로 외딴 섬을 사서 평생 자급자족하며 살 수 있는 물자를 구비하고 완전히 사모님의 세계에서 사라질 줄은요. 절차를 진행하는 직원은 매우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 섬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심지어 위치 추적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셈이죠. 강 선생님, 정말 이 섬을 구매하시겠습니까? 섬을 사서 이주하시면 외부 세계와 연락하기가 매우 어려울 텐데요. 저는 약간 해방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아무도 저와 연락할 수 없는 거니까요. 제 앞에 앉은 직원은 약간 움찔했습니다. 제 요구가 다소 이상하다고 느낀 것 같았지만 프로답게 더 묻지 않고 섬 구매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며칠 안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섬에 들어가 살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곧바로 카드를 긁고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전생에는 죽을 때까지 이 돈을 다 쓰지도 못했는데 이번 회귀는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약혼 후에 다시 살아나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자신을 희생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판매 사무실에서 나오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냉랭한 표정의 김가을 씨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눈빛에는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회귀 후 처음으로 그녀를 만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도 못하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을 씨. 하지만 김가을 씨는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제 손을 잡아 차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강경천, 빨리 타. 저는 뒷좌석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쿵 소리가 났지만 김가을 씨는 고개를 숙여 휴대폰 화면만 볼 뿐 저에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차는 쏜살같이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그녀는 제 손을 잡아 끌며 수혈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가 제 혈관에 바늘을 꽂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김가을 씨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태준이가 계단에서 굴렀어. 걱정 마, 이번에는 피 많이 뽑지 않아도 돼. 대답하기도 전에 뺨을 세게 맞았습니다. 이 망할 자식. 어디 싸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뭐라고 했어? 형 옆에 딱 붙어 다니면서 떨어지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니는 불에 댄 듯 아파서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분노에 찬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버지는 어머니를 감싸 안으며 저를 불만스러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내가 일부러 우리 걱정시키는 거지? 강태준이 잘못되면 가만 안 둔다. 심지어 누나인 강신영마저 저를 쳐다보기도 싫은 듯 했습니다. 아예 끈으로 묶어놔야 얘가 안 돌아다니지. 이것이 제 가족입니다. 제 형 때문에 저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고 심지어 제가 1시간 동안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나마 말로라도 저를 챙겨주는 김가을 씨마저 강태준 걱정뿐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수혈받는 태준이한테 안 좋잖아요. 누가 저를 신경이나 쓰겠어요? 저는 강태준을 위한 이동식 혈액팩일 뿐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강태준이 선천성 혈우병으로 심한 출혈 장애를 앓고 있어 정기적으로 수혈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강태준을 살리기 위해 저를 낳아 살아있는 혈액 창고로 삼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끊임없이 피를 뽑히는 신세였고 손목에는 바늘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도구로만 여깁니다. 누나의 마음속에는 오직 강태준뿐입니다. 저는 항상 불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 김가을 씨뿐이었습니다. 김가을 씨와 강 회장님 댁은 대대로 친분이 있었습니다. 김가을 씨는 강태준보다 몇 살 더 많았고 저는 그녀를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버려진 듯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따뜻함과 관심을 주는 유일한 사람인 김가을 씨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고백했고,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기뻐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제 고백을 받아들이고 반드시 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좋아한다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 인생의 모든 행운을 김가을 씨의 사랑을 얻는 데 써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누나가 저를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김가을 씨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강태준이었습니다. 그녀가 저와 결혼하기로 한 이유는 제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강태준의 수혈을 통제할 수 없게 되어 그의 생명이 위험해질까 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강태준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의 안전을 위해 평생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보처럼 눈이 가려진 채 김가을 씨의 남편이 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들에게 둘러싸인 강태준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강 회장님 부부와 강신영, 김가을 씨는 즉시 저를 버려두고 강태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를 걱정하며 끊임없이 질문하는 모습에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으며 현기증을 간신히 참아내고 소매를 걷어 올린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 마지막으로 약지에 끼워진 약혼 반지를 쳐다본 후 망설임 없이 빼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모두 강태준만 사랑한다면,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할 겁니다. 강태준에게 수혈을 해주고 나면 며칠은 쉬어야 회복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동안 강 회장님 일가는 모두 병원에서 강태준을 간호했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컵을 들고 방에서 나오자 김가을 씨와 강신영이 강태준을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에게 정말 헌신적이고 세심했습니다. 냉랭한 표정의 강신영은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금세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맨날 집에서 빈둥거리는 게으름뱅이, 취미도 하나 없고 쓸모없는 그림이나 끄적거리는 게 전부면서 어떻게 태준이 오빠랑 비교가 돼?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강태준에게 피를 헌혈하는 데 썼습니다. 남은 시간은 집에서 쉬면서 보냈습니다. 취미를 가질 시간도 없었고 그녀가 쓸모없는 그림이라고 칭하는 그림은 제 가난한 인생의 유일한 꿈이었지만 그녀는 그것마저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김가을 씨는 여느 때처럼 저를 감싸주려고 했습니다. 경천아, 어제 헌혈해서 몸이 안 좋지? 김가을 씨의 말을 듣자 강태준은 곧바로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과자 안 먹어도 돼. 경천이 좀 쉬게 해줘. 강신영은 저를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태준이 오빠, 쟤를 왜 신경 써? 제가 오빠한테 해주는 건 당연한 건데. 어차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오빠 때문이잖아. 오빠만 행복하면 제 존재의 의미는 그걸로 충분해. 알았어. 솔직한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순간 무수한 굵은 바늘이 제 가슴을 미친 듯이 찔러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모두 강태준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강 회장님 부부는 끊임없이 그에게 음식을 덜어주었고 강신영은 생선 가시를 꼼꼼히 발라준 후에야 그의 밥그릇에 올려놓았습니다. 식탁에는 온통 강태준이 좋아하는 음식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밥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갑자기 제 밥그릇에 오징어 한 조각이 놓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옆에 있는 김가을 씨를 쳐다보았고 다시 밥그릇에 놓인 오징어를 쳐다보았습니다. 간신히 입꼬리를 올려 웃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저를 사랑하는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강 회장님 부부는 김가을 씨와 제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태준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으로 머리를 약간 짚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 제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경천이와 가을 누나 결혼식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을 꼭 보고 싶거든요. 결혼식을 미루는 게 어때요? 제 몸이 좀 더 나아지면 그때 하는 게. 이 집안에서 그의 요구는 항상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가 굳이 곤란한 척, 안타까운 척 연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강 회장님 부부와 강신영은 당연히 바로 동의했고 김가을 씨만 잠시 멈칫하며 조용히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경천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전생의 강태주는 이 핑계를 대며 몇 년이고 약혼을 미뤘습니다. 그가 동의하지 않는 한 김가을 씨는 절대 저와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자 자조적인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밥을 다 먹은 후에 곧바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결연한 듯한 제 뒷모습을 김가을 씨는 처음으로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어디가 잘못된 건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요. 하지만 저는 분명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결혼식이 기약 없이 연기되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결혼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김가을 씨는 강태준과 함께 여행을 다닐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강태준은 심지어 강 회장님 부부와 강신영만 데리고 여행을 갔고 저만 빼놓았습니다. 제가 헌혈한 지 얼마 안 돼서 푹 쉬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들만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입니다. 제가 가면 눈의 가시, 뼛속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될 텐데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여행의 즐거움을 나눠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강태준은 사진을 찍는 곳마다 제게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림 같은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가운데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주변 사람들의 친절을 받았습니다. 경천아, 내가 못 와서 아쉽다. 여기 풍경이 정말 너무 예뻐. 부모님이 내가 여기 마음에 들면 집을 사주시겠대. 시간 되면 와서 살 수도 있고. 가을 누나는 나중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함께 가주겠대. 가을 누나가 나한테 큰 선물도 줬어. 뭔지 궁금하지? 저는 그가 보내온 사진을 하나하나 삭제하고 휴대폰을 끈 후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멈추고 문득 몇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전생에도 이맘때쯤 집에 강도가 들어 값비싼 보석을 훔쳐갔을 뿐만 아니라 제 그림 작품을 모조리 망가뜨렸다는 기억이 났습니다. 즉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제 작품은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자 급히 작품을 챙겨서 경찰에 신고한 후 칼을 들고 조용히 문 뒤에 숨었습니다. 한번 경험해 본 덕분에 이번에는 마침내 경찰이 강도를 잡는 데 협조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저와 강도의 힘 차이가 너무 커서 자신의 행동을 뻔히 알면서도 상대방의 힘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몇 군데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계단에서 굴러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강 회장님 일가와 김가을 씨가 급히 돌아왔을 때는 경찰차가 떠나고 제 모습은 엉망진창이 된 것일 소파에 앉아있는 제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님 부부는 깜짝 놀라며 약간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내가 혼자 잡은 거야? 왜 우리한테 연락 안 했어? 강도들은 흉악한 사람들이잖아. 목숨이 아깝지도 않아? 냉랭하기만 했던 강신영도 드물게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도가 들었는데 왜 가족한테 연락 안 했어? 우리가 널 괴롭히기라도 하는 줄 알아? 저는 너무 지쳐서 말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겨우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김가을 씨는 제 행동을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경천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바보같이 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어? 저는 힘겹게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나지막이 되물었습니다. 알려서 뭐 하게요? 제가 알린다고 당신들이 저 때문에 급하게 돌아올 것 같아요. 모두 깜짝 놀라며 분명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애써 말했습니다. 왜 안 그래?
저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전생에는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기에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도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몰래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강도에게 들켜 죽도록 고통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밤 그들은 모두 강태준과 함께 불꽃놀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차분한 제 모습을 보자 김가을 씨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제가 정말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녀들에게 의지했을 텐데 지금은 평온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려는 순간 뒤에 있던 강신영이 바닥에 흩어진 짐을 발견했습니다. 짐을 이렇게 많이 싸서 어디 가려고? 김가을 씨는 갑자기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눈빛도 긴장한 듯 했습니다. 경천아, 무슨 일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강도를 잡느라 정신이 팔려서 짐이 거실에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매 속에 감춘 손을 살짝 쥐었다가 평온한 표정으로 바꾸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행 가는 거 보고 저도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미리 짐을 싸놨어요. 적당한 곳을 골라서 바로 떠날 수 있게. 강 회장님 부부는 즉시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휴식은 무슨? 내가 뭐라고 했어? 태준이 곁에서 10발자국 이상 떨어지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 태준이 수혈이 필요할 때 내가 없으면 어떡해? 우리가 널 왜 낳았는지 알아야지. 당장 짐 치워. 내 허락 없이는 아무데도 못 가. 제 안색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자 김가을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어디 가고 싶으면 같이 가면 되잖아. 혼자 가면 위험하잖아. 알았지? 저는 속으로 가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고 싶은 곳에는 그들이 절대 함께할 수 없을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섬 구매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직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외딴 섬은 제 것입니다. 저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며 곧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직원은 제게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강 선생님, 정말 3일 후에 섬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저는 지금처럼 확신에 찬 적이 없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직원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선생님. 3일 후에 정시에 섬으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갑자기 김가을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섬에 간다고? 저는 전화를 감추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을 누나, 저한테 볼 일 있으세요? 그녀는 더 묻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출품한 작품이 상을 받았어. 모레 시상식에 참석해달라고 주최 측에서 연락이 왔어. 저는 김가을 씨에게 제가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한 달 전 국내에서 권위 있는 공모전 결선에 진출했는데 설마 진짜 상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시상식 날 강태준은 식구들을 데리고 반드시 현장에 함께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경천아, 넌 내 동생이니까 당연히 내 영광을 함께 해야지. 하지만 그는 말을 흐리며 아쉬운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몸이 안 좋아서 그림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아쉬워. 하지만 내가 상을 받는 건 내가 상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되고 마침내 금상 수상자를 발표하는 시간이 되자 저는 무대 아래에 앉아 긴장한 탓에 땀을 흘렸습니다. 이 상은 제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 작품에 대한 인정이자 업계 동료들의 인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는 수상자 명단을 꺼내더니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평소대로 돌아와 발표했습니다. 금상 수상자 강태준 씨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관객석은 웅성거렸습니다. 모두 처음 듣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낮게 웅성거리며 속삭였습니다. 강태준이 누구야? 업계 신인인가? 저는 이번 금상은 강경천 화가에게 돌아갈 거라고 들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항의하려고 일어서려는 찰나 강신영이 저를 끌어내렸습니다. 됐어. 내가 1시간 전에 주최 측에 연락해서 바꿔치기 했어. 태준이 오빠가 상 받는 기분을 느끼고 싶대. 앞으로 내 작품은 모두 태준이 오빠 이름으로 발표할 거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강 회장님 부부는 무대 위에서 자랑스러운 듯 강태준을 쳐다보고 있었고 저를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형하고 따지지 마라. 그저 겨우 상 하나일 뿐인데. 김가을 씨의 눈은 침착했고 모든 시선은 무대 위에서 빛나는 강태준에게 향해 있었으며 창백해진 제 안색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또다시 강태준이 저에게 돌아와야 할 빛을 빼앗아갔고 공범은 바로 그들 모두였습니다. 모두의 박수갈채 속에서 강태준은 모든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에게만 빼고요. 강 회장님 댁으로 돌아온 저는 제 방으로 가서 모든 작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용돈을 아끼고 3개월 만에 겨우 살 수 있었던 인형들, 손수 만든 인형들을 끌어안고 거실에 웅크리고 앉아 낡은 옷과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들고 거실로 가서 강태준 앞에 내던졌습니다. 강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강경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을 가리키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더러 제 작품을 전부 형에게 주라고 하지 않았나요? 작품뿐만 아니라 제 모든 것을 다 줄게요. 말을 마친 저는 모두를 훑어보며 속으로 자조했습니다. 부모님도 누나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전부 형에게 줄게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저녁도 먹지 않고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강 회장님 부부는 제가 삐쳐서 그런다고 생각하며 문밖에서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요즘 들어 성격이 점점 더 괴팍해진다니까? 겨우 그림 몇 점 때문에 그렇게 형한테 삐져야겠어? 그래, 내가 이제 컸다고 이거지? 잔소리 속에서 김가을 씨가 조용히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천아, 화내지 말고 뭐라도 좀 먹는 게 어때? 저는 문 쪽을 돌아보았지만 마음은 답답하고 눈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강신영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김가을 씨를 잡아끌며 말했습니다. 가을 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쟤는 괜히 엄살 떠는 거예요. 어디 얼마나 굶을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내일 떠날 거니까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님 일가는 이미 집을 비운 후였습니다. 휴대폰을 켜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제 아침 일찍 강태준을 학산에 데려가 복을 빌어줬다고 하더군요. 그곳 사찰이 영험하다고 소문났지만 직접 걸어 올라가 해가 뜨기 전에 소원 팻말을 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일찍 출발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강태준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였군요. 친구 목록에는 모두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과 소원 팻말의 내용은 모두 강태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님, 우리 태준이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하게. 강 여사님, 우리 아가 소원 성취하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라. 강신영, 태준이 오빠, 평생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김가을 씨는 사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강태준 사진 대신 소원 팻말에 적힌 평안이라는 글자만 올렸습니다. 전생에 김가을 씨는 이 나무에 수많은 소원 팻말을 걸었습니다. 원래 귀신 같은 건 믿지 않지만 거의 매년 이 사찰에 와서 복을 빌었습니다. 그녀의 소원 팻말에는 항상 평안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속에는 저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기 직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소원 팻말에는 강태준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을요. 저는 수년간 혼자 감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코미디였습니다. 다행히 하늘이 저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었고 저 역시 완전히 깨달아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휴대폰이 딩동하고 울리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강 선생님, 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공항으로 와주십시오. 저희 직원이 모시러 가겠습니다. 섬에서의 매일이 만사형통하고 순조롭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껐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절연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문밖을 나서기 전 저는 무언가 생각난 듯 발걸음을 멈추고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제가 고백에 성공한 후 김가을 씨가 선물해준 갑오였습니다. 그녀는 이 목걸이를 한 사람이 그녀의 남편, 즉 김 회장님 댁의 미래의 남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남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갑오를 절연서 위에 올려놓고 짐을 끌어 문을 나섰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강 회장님 부부, 강신영, 김가을 씨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가 10여 통 떠 있었습니다. 저는 단체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메시지가 저를 언급하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경천, 태준이가 실수로 산에서 굴러 피를 많이 흘리고 있대. 빨리 병원에 와서 수혈해줘. 30분 안에 병원에 도착해. 태준이 잘못되면 가만 안 둔다.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채팅방에서 나간 후 한 명 한 명 차단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강태준의 혈액팩도 아니고 강 회장님 부부의 둘째 아들도 아니며 강신영의 남동생도 아니고 김가을 씨의 약혼자도 아닙니다. 저는 저일 뿐이고 오직 저일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20년 넘게 살았던 이곳을 마지막으로 쳐다본 후 짐을 끌고 저를 데리러 온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나자 땅 위에는 부러진 유심카드 조각만이 남았습니다. 병원에서 강태준은 침대에 누워 얼굴이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입술에는 핏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미간을 찌푸리고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듯 했습니다. 옆에 있던 강 회장님 부부는 안절부절 못하며 왔다 갔다 했고 강신영은 옆에서 계속 전화하며 저와 연락을 취하려고 했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항상 냉담한 목소리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고객님께서 착신을 정지하셨습니다. 김가을 씨는 옆에 서서 눈빛에 약간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짧게 통화하며 말했습니다. RH 혈액을 가진 사람을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당장 병원으로 데려와. 통화를 마친 그녀는 몸을 돌려 강태준의 병상으로 향했고 눈에는 걱정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수혈 과정이 끝나자 강태준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강 회장님 부부와 강신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가을 씨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강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푹 쉬어. 나는 경천이가 괜찮은지 보러 가야겠어. 김가을 씨는 서둘러 강 회장님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가 절연서와 갑오가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절연서를 집어들고 그 위에 적힌 제 서명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님 부부와 강신영 역시 그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물건을 보고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강 여사님은 즉각 반응하며 절연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이 망할 놈이 감히 이런 짓을 해. 어떻게 우리와 인연을 끊을 수 있어. 강 회장님의 안색 역시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삐쳐서 그런 거야? 강 회장님 댁과 절연하고 김 회장님 댁과의 혼담을 깨겠다고 협박하는 거지. 꼴의 어리광은. 며칠만 지나면 알아서 꼬리 내리고 돌아올 텐데. 두고 보자. 옆에 있던 강신영 역시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관심을 끌고 싶은 거예요. 훈계가 필요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병원에 가서 태준이 오빠나 돌봐주자고요. 쟤는 언제든지 삐질 수 있지만 일부러 태준이 오빠 다쳤을 때 저러는 거 보면 정말 가만 안 둬야 해요. 말을 마친 강 회장님 일가는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고 나섰습니다.
오직 김가을 씨만이 가보를 꽉 쥔 채 마음속으로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삐쳐서 그런 걸까? 며칠만 지나면 정말 돌아올까? 그럴 거야.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으니까? 쟤는 내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할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러고는 목걸이를 품에 안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강 회장님 일가와 김가을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서둘러 병원으로 돌아와 강태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망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강태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 산에서 넘어진 척 연기하느라 정말 힘들었어. 쫓아내려고 정말 애썼다고. 몇 년 동안 툭하면 쓰러지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고 심지어 일부러 엑셀 대신 브레이크 밟아서 들이받았는데도 버티면서 떠나지 않더라. 하지만 다 끝났어. 쫓아내 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약한 척 연기할 필요도 없어. 이 말을 듣자 모두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강태준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가 연약하고 순수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이 그의 음모였던 겁니다. 강 회장님 부부와 강신영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강태준은 그들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휴대폰이 털썩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준아, 내가 어떻게... 강 여사님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강태준은 급히 달려와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모님, 누나,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의 사랑을 잃을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여러분은 아들도 하나, 딸도 하나뿐인데 갑자기 강경천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사랑을 빼앗아갈까 봐 두려웠어요. 그 말을 듣자 강 회장님은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소리. 쟤는 원래 너 때문에 태어난 애야. 어떻게 너보다 더 잘해줄 수 있겠어? 지난 몇 년 동안 너에게 쏟은 사랑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났는데 왜 자꾸 이런 수작을 부린 거야? 강신영 역시 분을 참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지난번 교통사고 때 나는 내가 정말 실수로 그런 줄 알았어. 피투성이가 된 너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일부러 그랬다고 말하는 거야? 강태준, 정말 실망이다. 부모와 누나가 모두 분노하자 강태준은 갑자기 기운을 차리고 그들의 옷소매를 붙잡으며 괴로운 듯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여러분은 저를 가장 아끼잖아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부모님, 여러분이 잠 못 이루고 두통에 시달릴 때마다 제가 직접 아로마 오일을 만들어 드려서 통증을 덜어드렸잖아요. 누나, 예전에 지진이 났을 때도 제가 목숨을 걸고 누나를 잔해 속에서 구해냈잖아요. 강신영의 눈에는 약간의 흔들림이 일었고 강 회장님 부부 역시 차마 매몰차게 대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강태준은 다시 김가을 씨를 바라보며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을 누나, 절 좋아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꽃밭에서 피아노를 칠 때부터 저에게 반했잖아요. 쟤는 저에게 피를 공급하기 위해 태어난 애일 뿐인데. 제에게 수혈을 너무 많이 시킨 건 잘못했지만 제가 여러분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걸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김가을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마음속으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강태준을 순수하고 착한 아이. 강 회장님, 감히 저한테 손을 대요? 그때 강 회장님이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우리는 완전히 절연한다. 강태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 회장님이 그렇게 단호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아빠, 엄마, 누나, 가을 누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에겐 혈우병이 있잖아요. 저를 강 회장님 댁에서 쫓아내시면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그는 필사적으로 애원했지만 강 회장님 일가는 이미 그에게 완전히 질려버려 그의 애원에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김가을 씨는 몸을 돌려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나를 찾아와서 모든 것을 말하고 용서를 빌겠지? 결국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녀뿐일 테니까.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그녀가 저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녀가 제게 접근한 모든 진실을 깨달았고 그녀가 미련 없이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가보마저 되돌려주면서요. 이 모든 게 그녀 탓이야. 왜 진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남자를 바로 눈앞에 두고 놓치려고 하는 거야. 제 연락이 닿지 않자 김가을 씨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도시 전체를 뒤엎다시피 했지만 제 소식을 조금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불안이 가득했고 매번 허탕을 칠 때마다 칼로 심장을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강 회장님 부부와 강신영 역시 애가 닳는 듯 초조해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휴대폰만 붙잡고 제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강 여사님은 매일 울면서 모두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경천이를 내쫓았어. 우리가 태준이의 음모를 일찍 알아채고 경천이에게 조금만 더 잘해줬더라면 제가 떠나지 않았을 텐데 라며 자책했습니다. 강 회장님의 얼굴 역시 후회로 가득했고 밤새도록 허리가 굽은 채 옛날의 위엄은 사라지고 아들 걱정하는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강신영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여기저기 묻고 다녔습니다. 혹시 경천이 못 봤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실망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의 불안은 극에 달했고 거의 절망에 빠졌습니다. 김가을 씨는 수색 범위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 찾을 수 없으면 전국을, 전국에서 찾을 수 없으면 전 세계를 뒤질 작정이었죠. 강 회장님 부부는 제 사진을 거리 곳곳에 붙이며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강신영 역시 제 외모 특징과 실종 상태를 자세히 묘사한 수많은 글을 인터넷에 올렸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립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외딴 마을에서 선생님과 닮은 남자를 찾은 것 같습니다. 김가을 씨는 즉시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고 희망과 실망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탐정이 알려준 주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단지 오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단지 뒷모습만 저와 조금 닮았을 뿐이었죠. 그가 몸을 돌리자 김가을 씨의 심장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가을 씨의 실망한 표정을 본 강 회장님 일가는 마지막 희망마저 놓아버렸습니다. 강 여사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강 회장님은 말없이 옆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채 손가락 사이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신영은 분노에 찬 얼굴로 소파를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강경천.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모두가 거의 포기했을 때 김가을 씨는 문득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며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꿈이라고요. 그녀의 머릿속에 섬뜩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외딴 섬으로 간 건 아닐까? 김가을 씨는 즉시 정신을 차리고 외딴 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수색 끝에 마침내 한적한 섬에서 몇 가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님 일가를 이끌고 쉴 새 없이 그 섬으로 향했습니다. 섬에 발을 디딘 그들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들은 섬 곳곳에서 제 모습을 찾아 헤맸습니다. 김가을 씨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그녀의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마침내 야자수 아래에서 그림에 열중하고 있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이 그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듯 했습니다. 김가을 씨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경천아. 제 몸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눈앞에 있는 강 회장님 일가와 김가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여기 왔어요? 제 목소리는 매우 작았지만 고요한 섬에서는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강 여사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와 저를 껴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경천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미안해.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강 회장님과 강신영 역시 앞으로 나섰고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김가을 씨는 옆에 서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잘못 때문에 제가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시 접근하는 것이 저에게 상처를 줄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냉담하게 눈앞에 있는 사람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강경천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강태준이에요. 이 말을 듣자 모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강신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 손을 잡으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강태준이 지난 몇 년 동안 저지른 일들, 그리고 제가 감내해야 했던 억울함들을 모두 말했죠.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은 강태준이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강신영은 후회에 가득 찬 눈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태준의 실체를 알았으니 저를 다시 찾고 싶으신 건가요? 이제 와서 이러는 건 너무 늦지 않았나요? 강 여사님은 그 말을 듣자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경천아,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아? 너는 내 아들이야. 엄마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저는 강 여사님의 손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되돌릴 수 없어요. 여기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새로운 가족도 있어요. 강 회장님은 눈을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저는 침착하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며칠 전 섬 해안가에서 부부와 여성을 구했어요. 그들은 가족이었죠. 저의 생명의 은인에 대한 감사 표시로 저를 양자로 삼고 화려한 광경에 압도당했다. 높은 아치형 천장, 화려한 샹들리에, 정교한 벽화와 귀중한 고가구까지 린 가문의 막강한 재력과 높은 지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린 회장님은 저에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경천아,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불편해하지 말고 내 집처럼 편하게 생각해. 린 여사님 역시 다정하게 제 손을 잡고 방들을 구경시켜 주셨습니다. 린 천하는 말없이 제 곁을 걸었고 그녀의 눈은 다정함과 애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저는 고개를 돌려 린 회장님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제가 듣기로는 세계 최고의 부호 가문이 린 가문이라고 하던데요. 린 회장님과 린 여사님, 린 천하는 서로를 바라보며 모두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린 천하가 제 손을 잡고 애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천아, 모두가 일부러 숨긴 건 아니야. 그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바람도 많이 불거든. 예전에 내가 우리를 구해줬지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수 없었던 거야. 그래요. 내 말이 맞아요. 우리가 바로 세계 최고의 부호 가문인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살린 건 맞지만 이렇게 대단한 인물들의 가족을 구했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저기, 회장님, 사모님, 저는 전에 여러분을 구할 때 여러분이 누군지 정말 몰랐어요. 알았다면 여러분의 양자가 되는 걸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으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말을 마친 저는 황급히 몸을 돌려나가려 했지만 한 발짝도 채 떼기 전에 린천하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경천아, 부모님은 이제 내가 없으면 안 되셔. 이렇게 훌쩍 떠나버리는 게 말이 돼? 린 회장님 부부 역시 서둘러 앞으로 나섰습니다. 맞아, 경천아. 우리가 어떤 신분이든 내가 우리 양자인 건 변하지 않아. 전에는 어떻게 대했든 앞으로는 더 잘해줄게.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부모님과 가정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제 신분에 대해 최근 조사한 바가 떠오른 린 회장님과 린천하는 곧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린천하는 심호흡을 한 후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경천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이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자격이 있다고요?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굳건하게 말했습니다.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있을게요. 린 가문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마치 아름다운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린 회장님 부부는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좋아하는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셨고, 린천아는 항상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저를 데리고 성 곳곳을 구경시켜 주었고, 성 안에 있는 개인 영화관에 데려가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드러운 소파에 기대 앉아 서로의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다고 하자 린 가문은 저를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린 회장님은 특별히 넓고 밝은 화실을 만들어 고급 미술 도구와 귀한 물감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린 여사님은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찾아 저에게 보여주었고, 유명 화가들을 초빙해 직접 지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린천아는 종종 제 곁에서 화실에서 조용하고 아름다운 오후를 보내며 그림을 그리는 저를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점점 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린 가문은 종종 성대한 파티를 열어 유명 인사들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저를 소개하며 린 가문의 일원이라고 칭했습니다. 저는 점차 자신감을 얻고 즐거워했으며 제 잘생긴 외모와 재능은 모두 앞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린천아는 항상 제 팔짱을 끼고 있었고 저는 그녀 덕분에 매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 린 가문의 보살핌은 더욱 세심했습니다. 린 회장님은 즉시 세계 최고의 의료진에게 연락해 재검진과 치료를 받게 했고, 린 여사님은 직접 몸에 좋은 수프를 끓여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여 주셨습니다. 린천아는 밤낮으로 제 곁을 지키며 항상 제 병세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린 가문의 사랑과 린천아의 보살핌 속에서 저는 다시 태어난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심하고 위축되어 억울함을 감내하는 아이가 아니었고, 사랑에 둘러싸여 빛으로 가득 찬 청년이었습니다. 동시에 강 회장님 일가와 김가을 씨는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강 회장님 부부는 매일 손으로 긴 사과 편지를 쓰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고 깊은 후회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무관심했습니다. 린 가문에서의 새로운 삶은 충족감과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린 가문이 저에게 쏟아준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저는 과거의 고통을 점차 잊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강 회장님 일가와 김가을 씨를 쉽게 용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김가을 씨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가을 씨의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오랫동안 갈등한 끝에 마침내 약속 장소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저 과거의 모든 굴레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저는 신중하게 평범한 셔츠를 골라 입었고 머리를 아무렇게나 빗으며 최대한 평온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곳은 버려진 창고였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희미한 미끼 조명이 흔들리는 어둠 속에서 켜져 있어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섰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갑자기 방. 그동안 늘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경천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을 향한 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예전의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세요. 그녀가 말하자 현장은 즉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린천아는 경계하며 김가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김가을 씨, 경천 씨는 지금 매우 행복해요. 이제 그를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이 과거에 했던 행동들은 경천 씨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줬어요. 저는 눈앞에 있는 두 여자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 생각은 즉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에 저는 김가을을 너무나 깊이 사랑했고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돌아온 것은 끊임없는 상처와 배신뿐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마음속에서 해일처럼 밀려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시간 동안 김가을이 변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려고 노력했고 진심으로 저의 신뢰를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린천하는 제가 상처 입었을 때 곁을 떠나지 않았고 행동으로 사랑과 보살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김가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김가을 씨, 과거의 일들은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어요. 저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린천하는 저에게 행복과 안정감을 주었어요. 김가을의 눈에는 절망이 스쳤지만 그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천아, 내가 널 실망시켰다는 걸 알아. 하지만 약속할게. 앞으로는 평생 너만을 사랑하고 다시는 내가 상처받는 일 없도록 할게. 하지만 저는 냉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그 짧은 세 글자에 김가을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했습니다. 김가을은 제가 린천하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저와 린천하가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김가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린천하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린천하는 저의 눈빛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올리고 천천히 다가가 입을 맞췄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서로에게 입을 맞췄고 모두의 축복 속에서 열정적인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이 키스는 그들 서로를 향한 사랑을 선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과거와 완전히 절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김가을은 이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갑작스러운 강태준의 등장으로 정원은 즉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강태준, 너는 죄를 지었어. 그것은 너의 죄를 더욱 무겁게 할 뿐이야. 어서 그만둬. 하지만 강태준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제게로 한 걸음씩 다가오며 계속 웅얼거렸습니다. 모두 너 때문이야. 모두 너 때문이야. 내가 나를 감옥에 가게 만들었고 그 안에서 온갖 고초를 겪게 했어. 오늘은 내가 죽는 날이야. 그의 눈에는 저를 산채로 삼켜버릴 듯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 회장님 일가 역시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강태준이 칼을 들고 저에게 달려들어 찌르려 할 때 한 사람이 갑자기 뛰쳐나왔습니다. 김가을은 망설임 없이 제 앞을 막아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를 노려요. 강태준의 눈에는 광기가 번뜩였고 손에 든 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날은 김가을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김가을. 하지만 강태준은 여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였고 칼을 휘둘러 저에게 향하려 했습니다. 천금 같은 순간 강 회장님 일가가 마침내 반응했습니다. 강 회장님은 망설임 없이 제 앞으로 달려와 몸으로 저를 감싸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태준아, 정신 차려. 어서 멈춰. 하지만 강태준은 미친 짐승과 같았고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칼날은 강 회장님의 배를 꿰뚫었고 선혈이 그의 옷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참으며 저를 굳건히 보호했습니다. 강 여사님은 남편이 부상당한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망설이지 않고 강태준에게 달려들어 껴안고 계속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태준아,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니? 쟤는 내 동생이야. 강 여사님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강태준은 있는 힘껏 그녀를 밀어 넘어뜨린 후 다시 칼을 휘둘러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강신영은 분노에 휩싸여 모든 것을 무릅쓰고 달려들어 팔로 치명적인 칼날을 막았습니다. 강신영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고 팔에서 핏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굳건히 보호했습니다. 강태준이 계속 범행을 저지르려 하자 김가을은 어깨의 통증을 참으며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가까스로 다가온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강태준을 뒤에서 껴안고 소리쳤습니다. 어서 경천이를 데리고 도망쳐. 린천아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저를 끌고 정원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강태준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칼을 휘둘렀고 김가을의 몸에는 상처가 더해졌지만 그녀는 놓지 않았습니다. 강태준, 제발 정신 차려. 증오심은 너를 고통 속에 빠뜨릴 뿐이야. 이때 정원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듣자 강태준의 움직임이 느려졌고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스쳤습니다. 그의 손에 든 칼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고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파티장으로 진입해 강태준을 제압하고 연행했습니다. 저와 린천아는 급히 돌아와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강 회장님 일가는 모두 칼에 찔렸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사람은 다름 아닌 김가을이었습니다. 수술 후 강 회장님 일가는 차례로 의식을 되찾았고 강 회장님은 천천히 눈을 떠